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이어서 사람의 수정과 발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수정과 발생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인간과 동물에 있는 생식기관이 있는데, 이 생식기관이라는 것은요, 생식기관의 구조는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렇게 성별에 따라 다르고요. 이 생식세포를 만들고 성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을 바로 생식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남자의 생식기관과 여자의 생식기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남자의 생식기관과 그리고 여자의 생식기관. 남자부터 볼까요? 자, 남자는요, 우선 소변이 나가는, 다른 색으로 볼게요. 이러한 요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정소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정소가 하는 일은요, 정자가 만들어지는 장소입니다. 정자가 만들어지는 장소. 정소에서 만들어진 정자는요, 이 위에 있는 이것을 부정소라고 하는데, 이 부정소에서요, 정자가 잠시 머물면서 성숙해지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성숙해진 정자는요, 여기 있는 요도관과 이어지는 이 관을 수정관이라고 하는데, 요도관과 부정소가 연결되어 있어서 수정관은 정자가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이게 바로 남자의 생식기관입니다. 자, 여자를 볼까요? 여자는요, 이렇게 자궁이 있고요. 여기에 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에는요, 난소가 있고, 난소와 연결된 곳에 이것을 바로 수란관이라고 합니다. 자, 자궁은요, 태아가 자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질은 정자와 태아가 이동하는 곳입니다. 이동 통로. 난소는 정소와 마찬가지로 난자가 만들어지는 곳이고요. 난자가 만들어지는 장소, 난소. 수란관은요, 난자와 수정란, 즉 난자가 정자와 만나 수정을 하게 되면 이걸 바로 수정란이라고 하는데, 수정란이 자궁으로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이게 바로 여자의 생식기관입니다. 자, 다음은 각각 정자와 난자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정자와 난자를 비교해서 볼게요. 정자는 이렇게 머리가 있고요. 뒤에는 꼬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머리에는요, 핵이 있습니다. 자, 이쪽을 머리, 여기가 꼬리고요. 머리 부분에는 핵이 있다. 자, 핵이 있기 때문에요, 머리는요, 유전물질이 들어있겠죠, 핵 안에. 핵이 있고, 꼬리는요, 운동기관, 즉 움직일 수 있습니다. 꼬리를 통해 움직일 수 있다, 즉 헤엄칠 수가 있고요. 난자는요,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요. 역시나 여기 핵이 있고요. 핵이 아닌 이 부분을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역시 핵에는요, 유전 물질이 있고요. 세포질에는요, 양분이 있습니다. 정자에는 꼬리가 있어서 운동을 하고 난자는 세포질에서 양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분이 있기 때문에 난자의 크기는 정자보다 훨씬 큽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하게 정자와 난자를 비교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정자와 난자를 비교를 했을 때 처음 생성 장소를 볼까요? 정자가 생성되는 곳, 남자의 정소라고 했고요. 난자는 여자의 난소라고 했습니다. 염색체 수를 볼까요? 인간의 염색체 수는요, 총 46인데 여기에서 23개, 그리고 다른 색으로 써볼게요. 정소에서 23개, 난자에서 23개, 정자에서 23, 난자에서 23, 그래서 자소는 46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크기를 보면요. 정자는요, 매우 작고 양분이 있는 난자는 정자보다 큽니다. 자, 양분을 보면요. 양분은요, 정자는 없지만 난자는 양분을 가지고 있고요. 운동성을 보면 정자는 꼬리 때문에 움직일 수 있어서 운동성이 있고 난자는 운동성이 없습니다. 자, 다음은 수정과 발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과 발생 과정부터 볼게요. 어떻게 수정이 되고 발생이라는 건 즉 태아가 만들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출산이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남성의 생식세포, 여성으로부터 생식세포가 형성이 되면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수정이 일어납니다. 이 수정이 일어나고 나서는요. 계속해서 난할이라는 현상이 생기는데 조금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난할이 된 것은요. 자궁에 착상이 됩니다. 착상이 되면서 얘네들은 세포가 조금씩 분열이 되고 기관이 생기면서 태아가 되는 발생의 과정을 거쳐 아이가 어머니의 모체에서 자라서 다 자라면 나오게 되는 출산을 겪게 됩니다. 각각 하나씩부터 살펴볼게요. 생식세포 형성. 여기서는요. 생식세포기 때문에 감수 분열에 의해서 남자에게서는 정자가, 여자에게서는 난자가 만들어집니다. 감수 분열에 의해 남자는 정자가, 여자는 난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다음으로 수정을 볼게요. 수정이라는 것은요. 자, 배란된 남자와 그리고 정자가 만나 결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배란된 난자가 아니라 난자와 정자가 만나 결합을 하는 것이고요. 이때 염색체 수가 감수 분열에 의해서 절반인 정자, 역시나 염색체 수가 절반인 난자가 만나는데 이때 난자와 정자가 만났을 때를 수정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정란은요. 여기서 23개, 여기서 23개 똑같이 체세포의 수와 같아집니다.
자, 수정이 일어나면서부터 난할이 일어난다고 했는데요. 난할이라는 것은 세포가 계속해서 분열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수정란이 분열되는 건데, 자, 이렇게 자궁이 있고요. 자궁 옆에는 난소가 있고요. 난소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곳을 바로 수란관이라고 했죠. 자, 수란관에서요. 난자가 정자와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이것을 수정란이라고 했을 때 이 수정란은요. 이포배, 즉 이포배라는 것은 세포가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 것.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눠지는데 사포배는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눠지는 것. 그 다음에 팔포배.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로 나눠지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세포가 분열이 되다가요. 자궁에 들어와서는 자, 이렇게 세포 껍질 안에 세포가 바깥쪽으로 이동한 모양으로요. 안쪽이 비어있고 바깥쪽으로 나간 세포 때문에 이렇게 자궁에 붙게 되는 것을 바로 착상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세포가 분할이 되면요. 이포배, 사포배, 팔포배로 분할이 되는데 이렇게 여러 배의 분할이 되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상실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포가 바깥쪽으로 이동을 해서 안쪽이 빈 공간이 되어 있는 상태로 자궁에 붙어 있게 된다면 이것을 바로 착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실배는요. 세포의 크기는 하나에서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작아지고 세포질의 양도 감소를 하지만 여기 가장 큰 이 배, 상실배라고 하는 이 배의 크기는 항상 일정합니다. 큰 틀은 배라고 하는데 이 큰 틀인 배는 일정하고 세포가 분열되기 때문에 세포의 크기는 점점 작아집니다. 자, 이렇게 착상이 되고 나면요. 착상은요, 약 수정 후 이렇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이 된 후 약 일주일 후에 포배 상태로 세포가 나와 안이 비어있는 이러한 포배 상태로 자궁 내부에 착상이 됩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임신이라고 합니다. 이때를 바로 임신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요. 발생은 수정란이 이렇게 착상된 수정란이 하나의 태아라는 개체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즉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 후 사람의 형태가 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의 세포 덩어리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태아의 발생 볼게요. 태아라는 것은요. 언제 사용되냐면요. 수정 후 아까 난자와 정자가 만난 수정 후 8주 이후부터 태아라고 합니다. 태아는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태아의 발생을 보면 태아의 발생은요. 태아는 스스로 먹거나 호흡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모체와 태아 사이에
태반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서 모체와 태아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납니다. 아기들은요, 아직 기관이 잘 발달하지 않았고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태반을 통해서요, 영양을 공급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태아의 발생 다음 출생인데요. 수정 후 약 38주, 즉 266일이 지나면요, 태아가 질을 통해서요, 모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출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페이지에 책에 나와 있는 거 19페이지 학습 내용 체크 볼게요. 1번, 사람의 생식세포는 정자가 만들어지는 장소라고 해서 정소에서, 난자가 만들어지는 장소라고 해서 난소에서 만들어지겠죠. 자, 두 번째, 수정란이 나날을 거듭할수록 세포의 수는 점점 많아진다라고 했고요. 각 세포의 크기는 작아지겠죠. 세 번째, 수정란이 속이 빈 고 모양의 포배가 되어 자궁 내막에 붙어버린 이 현상을 바로 착상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 후 약 266일이 지나게 되면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오는, 이걸 바로 출생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유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엄마나 아빠를 닮았을 때 우리는 엄마나 아빠로부터 유전되었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요, 유전 용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전 용어. 자, 유전 용어 중에서도 유전부터 봐야 되겠죠? 유전이라는 것은요, 아버지 혹은 어머니를 말하는 거 앞으로 어버이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버이의 성질이 자손에게 전해지는 걸 바로 유전이라고 합니다. 적어볼까요? 어버이 성질이 자손에게 전해짐.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성질이라는 것, 다른 말로 형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형질은 어떤 걸까요? 형질이라는 것은 형상과도 같은 비슷한 말인데요. 생물인 우리의 크기, 모양, 색깔 등 고유한 특성들을 나타냅니다. 생물의 크기, 모양, 색깔 등 고유한 특성을 바로 형질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대립형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립형질. 즉, 형질은 형질인데 서로 대립한다, 서로 반대라 라는 뜻인데요. 하나의 형질에 뚜렷하게 대비가 되는 성질입니다. 뚜렷하게 대비가 되는 성질.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의 형질에 대해 뚜렷하게 대비가 된다. 자,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은 외꺼풀이 가지고 있을 건데
다른 사람들은 외꺼풀과 대립형질인 쌍꺼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 웃는 얼굴에서 그냥 웃는 얼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립형질에는 웃을 때 보조개가 생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처럼 어떠한 형질에 전혀 반대되는 형질이 있을 때 이 둘은 서로 대립형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표현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표현형. 이것은 표현되어져 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 예를 들면요. 어떤 씨앗이 있는데 씨의 모양이 둥글게 표현된 씨앗이 있고요. 같은 씨앗인데 어떠한 씨앗은 쭈글쭈글한 모양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이라고 해요. 조금 전에 봤던 외꺼풀인지 쌍꺼풀인지도 겉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도 표현형이라고 합니다. 보조개가 없고 있고도 역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표현형이라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요. 유전자형이 있습니다. 유전자형은요. 이러한 형질을 나타낼 때요. 유전자 구성을 기호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 구성을 또렷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호로 표시한 것, 앞으로 많이 사용되게 될 건데요. 우성의 유전자형은 대문자로, 열성의 유전자형은 소문자로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건데 이러한 기호로 나타낸 것을 바로 유전자형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몇 세대의 자가수분을 해도 써볼까요? 몇 세대 자가수분을 해도 잠시만요. 자가수분을 해도 계속해서 같은 형질의 자손만 나오는 것. 예를 들면요. 자가수분을 할 수 있는 식물을 보면요. 이 자가수분이라는 것은 식물 하나에 있는 암술과 수술이 서로 만나서 스스로 번식을 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이러한 번식이 계속해서 몇 세대에 걸쳐서 몇 번씩을 하고도 처음에 이 자가수분을 했던 것들이 또 자식을 낳아서 얘네들이 또 자식을 낳고 계속해서 몇 세대에 이어졌다고 했을 때 같은 형질의 자손만 나타나는 것을 바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어떠한 형질에서 이렇게 우성 유전자가 있을 때 이런 것을 순종이라고 하고요. 혹은 열성 우전자만 있을 때를 순종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울성과 열성 유전자가 있을 때는 뭐라고 할까요?
자, 바로 이것을 잡종이라고 합니다. 자, 잡종은요, 대립형질이 다른 순종끼리, 대립형질이 다른 순종끼리 교배하여 얻은 자손이다. 자, 대립형질이 다르다는 거 어떤 거 있나 볼게요. 어떠한 형질 중에서요. 예를 들면 동그란 완두콩이 있고요. 둥그란 모양의 씨앗이 있고 쭈글쭈글한 모양의 씨앗이 있대요. 이것은 우성으로 되어 있는 순종이고 이것은 열성으로 되어 있는 순종이라고 했을 때 유전자형을 쓰게 되면 대문자 이렇게 쓰게 되고요. 열성의 순종이니까 섞이지 않은 소문자 R 이 두 개가 만나서요. 대문자 R과 소문자 R을 갖게 되는 이 자손들을 바로 잡종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성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우성이라는 것은요. 자, 대립형질이 있다고 했어요. 대립형질을 가진 순종끼리 교배를 했대요. 얻은 잡종 1세대에서 나타나는 형질. 자, 다시 이거 볼까요? 대립형질을 가진 순종. 지금 대립형질이 가졌다는 건 하나는 동그란 모양, 하나는 쭈글쭈글한 모양, 각각 순종인 교배하였을 때 얻은 잡종 1세대를 봤더니 이것도 표현형이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나타났대요. 이때 동그란 모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동그란 모양은요. 자손이 잡종일 때도 나타났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성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우성의 반대말은요. 열성입니다. 열성인데 이 열성은 마찬가지로 대립형질을 가진 순종끼리 교배하여 얻은 잡종 1세대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질입니다. 즉, 조금 전에서 봤을 때는요. 쭈글쭈글한 게 잡종일 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동그란 모양은 우성, 쭈글쭈글한 이 모양은 이러한 표현형은 열성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델은요. 다음과 같이 유전 실험을 했는데 완두콩을 가지고 했습니다. 완두콩은요. 7가지의 대립형질이 있었다고 해요. 즉, 표현형으로 봤을 때 전혀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 7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위쪽에 있는 게 우성,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게 열성입니다. 한번 볼까요? 씨의 모양을 봤을 때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있었고 씨의 색깔이 노란색인 것과 초록색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콩깍지의 모양이 매끈한 게 우성, 이렇게 콩의 모양으로 잘록한 것은 열성이었어요. 콩깍지의 색깔이 초록색인 것은 우성, 노란색인 것은 열성, 그리고 콩에 피는 꽃의 색깔이 보라색인 것은 우성, 하얀색인 것은 열성, 꽃이 피는 위치에 따라서 줄기 옆에 피는 게 우성, 줄기 끝에 피는 게 열성, 줄기의 키가 큰 게 우성, 그리고 작은 게 열성, 이렇게 각각 대립된 형질을 7가지를 찾아서 유전 실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멘델은 왜 완두를 선택을 했을까요? 거기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완두는요, 구하기가 쉬웠고 재배하기도 매우 쉬웠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도 있고 쉽게 재배할 수도 있으니 언제든지 이 완두를 심으면요, 바로 실험을 할 수가 있었겠죠. 자, 두 번째로는요, 자손수가 많았대요. 즉, 여러 가지의 자손수가 있기 때문에 통계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통계 처리, 즉, 이렇게 대립 형질 중에서 이게 더 많이 있는 확률이 90% 이상이네, 혹은 70% 이상이네, 이렇게 통계 처리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얘네들은 식물이기 때문에요, 자유로운 교배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대립 형질이 뚜렷했다고 해요. 지금처럼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도 서로 각각 대립되는 형질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자가수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의 줄기에서 난 암술과 수술을 통해서 자가수분을 하게 된다면 순종을 얻기가 쉬워지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이유로요, 멘델은 완두를 가지고요, 유전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에 있는 거 문제 한번 보고 갈까요? 완두씨의 색깔이라는 형질에 대해 노란색과 초록색처럼 서로 대비되는 형질을 바로 대비된다 라고 해서 대립 형질이라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모양의 형질을 표현형이고요. 유전자 구성을 기호로 나타낸 거 바로 유전자형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순종인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를 교배했을 때 얘네들은 잡종이 되잖아요. 이러한 잡종 일소에 대해서 나타나는 형질은요, 우성이다라고 하고요. 주름진 형질, 나타나지 않는 형질을 열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멘델의 유전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델은요, 한 가지 형질에 대한 대립 형질을 가지고 있는 완두를 교배 실험에 넣었습니다. 즉, 어버이는 둥근 완두 모양의 우성 유전자로만 되어 있는 동그란 완두와 열성 유전자로만 되어 있는 주름진 순종 완두를 교배했다고 해요. 이렇게 됐을 때 자손이 생겨나는데, 이때 자손이 생겨날 때 생식세포를 통해서 유전이 전해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그래서 자식에게는 이러한 유전자형이 나타났는데 표현형을 보니까 이번에는 여기 우성의 표현형과 같았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요, 같은 자가수분을 통해 이렇게 어버이 때 잡종 1대와 같은 것을요, 교배를 시켰더니, 자, 처음 여기에 R과 여기에 대문자 R이 만나서 이런 유전자형을 갖는 것 하나, 그리고 여기에서 대문자 R, 여기에서 소문자 R을 갖는 이런 유전자 하나, 이번엔 여기서 소문자, 여기서 대문자를 갖는 이런 유전자형 하나, 마지막으로 여기서도 소문자, 여기서도 소문자, 열성만 갖는 이런 유전자의 자손을 얻었다고 해요. 이때 우성이 들어있는 모든
완두는요, 노랗고 이런 둥근 모양이었고요. 열성으로 되어 있는 이 완두만 쭈글쭈글한 모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멘델은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는데요. 생물체의 특정 형질, 즉 동그랗고 쭈글쭈글한 형질은요, 한 쌍의 유전 인자에 의해서 결성된다. 즉 여기서 하나 둘이 만나서 한 쌍의 유전 인자로 결정이 되고, 이때 한 쌍의 유전 인자는요, 하나는 엄마에게서 하나는 아빠에게서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거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설을 세웠대요. 한 쌍의 유전 인자는요, 지금 여기 있죠? 한 쌍의 유전 인자는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우리 생식세포 지난 시간에 감수 분열 때 설명했습니다. 형성할 때 서로 분리되어 각각 생식세포로 들어간다. 그래서 자손에게 전달되어 다시 쌍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생식세포는 어머니에게서 하나, 아버지에게서 하나를 받아서 각각 분리되어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지만 자손에게서는 엄마 하나, 아빠 하나로 이렇게 다시 한 쌍을 이루게 되는데, 이걸 바로 멘델이 세운 가설 중에서 유전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분리의 법칙이라고 해요. 자, 이번에는요, 특정한 형질에 대해서 한 쌍의 유전인자가 서로 다르면, 지금 한 쌍의 유전인자가 다른 게 이런 모양들이 있죠. 그중 하나만 표현된다. 이거는 동그란 완두, 이거는 쭈글쭈글한 완두인데 두 개가 만나서 동그란 완두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표현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때 하나만 표현되는 거를 우성, 표현되지 않는 것을 열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바로 우성의 형질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우열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잡종 1대가 만들어졌고 잡종 2대에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 B를 보면요, 유전자형 이렇게 우성만 되어 있는 거, 우성과 열성이 섞여 있는 잡종 혹은 열성으로만 되어 있는 B를 보면은요, 이거는 하나, 그리고 열성도 역시 하나, 그리고 열성과 우성과 열성이 섞여 있는 거 두 개. 그래서 이 비율은 1대 2대 1로 나온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은 유전자형의 B였다면 표현형의 B를 볼게요. 표현형 B라는 것은 우리 눈에 봤을 때 B인데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동그란 모양은 하나, 둘, 셋, 이 쭈글쭈글한 모양은 하나예요. 그래서 동그란 모양 대 쭈글쭈글한 B를 보면 3대 1로 나온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짧게 복습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체세포와 생식세포의 분열을 알아봤었는데, 체세포는 분열이 될 때 수가 일정하다, 즉 염색체의 수가 일정했고요. 생식세포는요, 염색체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생식세포의 분열을 다른 말로는 수가 줄어들었다, 염색체의 수가 줄어들었다, 즉 감수분열이라고 했습니다. 이 감수분열은요, 또다시 감수일분열과 또
감수 이 분열로 나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감수 분열일 때는요, 유전자가 분열 전에 이렇게 응집이 되는데, 이거 빨간색은요, 어머니한테서 받은 유전자라고 하고, 파란색은 아빠로부터 받은 유전자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요, 크기랑 모양이 비슷해서 쌍둥이 염색체, 즉 쌍동 염색체라고 하고요. 얘네들은요, 감수 1분열이 일어나기 전 이렇게 붙어 있는 모양의 이가 염색체가 됩니다. 이 염색체가 제1감수 분열 때요, 서로 방추사에 의해서 안에 있다가 쌍동 염색체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나눠지면서 얘네들이 각각 하나의 쌍동 염색체가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들어오겠죠. 원래는 한 세포 안에 2개의 염색체가 들어있는데 수가 하나씩 줄었다라고 해서 감수 분열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로부터 받은 생식세포로부터 하나의 받은 유전자, 아빠로부터 받은 하나의 유전자가 내가 만나서 이렇게 하나씩이었지만 하나의 쌍을 이룰 수 있게 된 것, 바로 이 생식세포의 감수 분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멘델의 실험인데, 아까는 동그란 완두, 쭈글쭈글한 완두 한 가지의 형질이 대립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달라서 두 가지의 즉 대립 형질이 있는 완두를 교배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는 실험을 보겠습니다. 자, 어버이 때는요, 이걸 엄마라고 하고 이거를 아빠라고 해볼게요. 자, 모양을 나타내는 형질을 유전자형으로 대문자 R, 순종이겠고요. 그리고 주름진 거 소문자 R로 쓰면서 이것도 역시 주름진 거의 순종이겠죠. 자, 또 다른 형질은요, 노란색이래요. 대문자 Y로 이렇게 순종인 엄마와 소문자 Y로 순종인 초록색 색깔을요, 아빠가 만났을 때 생식세포에는요, 각각 하나씩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만들어졌을 때 내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 이렇게 표로 나타냈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 다 한 번씩 연습을 했으니까요. 이번 주 수업 오지 못한 친구들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 대문자 R과 여기서 내가 받은 대문자 R과 여기, 그리고 여기서 받은 소문자 R 있습니다. 즉 여기서 대문자 RY가 왔고 여기서 소문자 RY가 왔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잡종 2대, 즉 내가 또 나와 결합을 해서 만들어졌을 때 자가수분을 했다라는 것은 내가 나와 똑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것과 만났을 때입니다. 대문자 R, 대문자 R, 대문자 R과 여기 대문자 Y가 만난 것, 여기서는 여기 대문자와 여기 Y가 만난 것을 써줬고요. 이번에는 이쪽 엄마형이 R일 때 아빠형이 Y, 엄마가 소문자일 때 아빠가 대문자 Y,
엄마가 소문자일 때 아빠가 소문자 Y로 왔을 때를 써준 겁니다. 자, 이번 아래를 볼까요? 이번에는요, 아빠를 기준으로 아빠가 R로 왔을 때 엄마가 Y로 왔고요. 아빠가 역시 R로 왔을 때 엄마는 소문자 Y. 아빠가 소문자 R로 왔을 때 엄마는 대문자 Y. 그리고 아빠가 소문자 R로 왔을 때 엄마가 소문자 Y. 그래서 이것들이 만나서 잡종 2세는 대문자 R, Y, 대문자 Y 이런 것. 그리고 여기서는 대문자 Y, R, 대문자 R, 그리고 여기 대문자 Y, 여기 소문자 Y. 여기서는요, 대문자 R 왔고요. 여기서 소문자 R, 각각 대문자 Y, Y가 이렇게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대문자 R, 여기서 소문자 R, 여기서 대문자 Y, 여기 소문자 Y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R 대문자, 여기 대문자, 소문자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낸 거고요. 여기에서 대문자는 우성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대문자가 아니죠. 대문자 R이 있는 것은요. 동그란 모양이 나타나고요. 동그란 모양이 나타났죠. 대문자가 있는 R마다 동그란 모양이 나타났고요. 대문자 Y가 있을 때는 노란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문자 R이 있을 때 이때는요. 소문자 R이 열성이기 때문에 대표되는 우성현질인 동그라미로 나타냈고 다만 소문자 R이 2개 있을 때만 쭈글쭈글한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색깔도 노란색일 때는 대문자 Y가 있는 모든 색은 노란색이고요. 대문자 Y 노란색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소문자 Y가 2개 있을 때는 열성인 초록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거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집에서 유전자형을 채워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둥근 원두대, 주름진 원주 몇 대 몇인가 한번 볼까요? 둥근 거를 검은색으로 표시하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대 주름진 거 하나, 둘, 셋, 넷, 4개. 즉 약분이 되면서 3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노란색 완두를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역시나 12개. 초록색 완두는 4개, 3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 두 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있었어요. 즉, 2개의 다른 동그란 모양과 색깔이 다른 대립 유전자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각각 분리의 법칙에 따라서 유전이 되는 것, 이거를 바로 독립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두 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 이런 대립 유전자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각각 분리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씩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하나씩 가서 유전이 되는 거 바로 독립의 법칙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학습 내용 체크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학습 내용 체크를 보면 첫 번째, 순종의 노란색 완두와 초록색 완두를 교배했을 때 잡종 1세대, 바로 여기죠. 잡종 1세대에서 우성형질인 노란색 원두만 나타나는 것을 무슨 원리라고 했죠? 특정한 형질에 의해서 유전인자가 서로 다를 때 그중 하나만 표현되는 거, 바로 우열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생식세포 형성 시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는 것,
한 쌍의 유전자가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서로 분리되어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분리의 법칙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완두씨의 모양과 색깔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분리의 법칙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각각 이렇게 독립적으로 하나씩 들어갔잖아요. 이러한 법칙을 바로 독립의 법칙이다 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요. 페이지 37페이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암술이라고 써 있는 것과 수술이라고 써 있는 상자가 있고요. 각각 유전자형 대문자로 하나, 소문자로 하나, 대문자로 하나, 소문자로 하나 이렇게 넣어둔대요. 넣어두고요. 눈을 감고 여기서 각각 하나씩 골라서요. 내가 나온 거 어떤 것들이 조합이 있는지를요. 계속해서 적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첫 번째부터 20개를 뽑아서 적어보았고요. 유전자형을 적었고 그 다음에 이 유전자형에 의해서 열성인 게 표현형으로 나타내는지까지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보고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을 맞춰볼게요. 1번에 1번. 바둑알은 생식세포를 의미한다 라고 했는데, 자, 암술과 수술, 암술은 어머니, 수술은 아버지의 것이라면, 자, 어머니로부터 하나, 아버지로부터 하나를 받아왔으니까 각각 하나씩 받아와서 한 쌍을 이루는 거, 네, 생식세포를 의미한다가 맞겠죠. 자, 2번. 바둑알에 쓰여 있는 이러한 대문자 아래 유전자형과 소문자 아래 유전자형은 완두씨 모양의 대립 유전자다. 네, 그렇죠. 완두씨 중에서도 동그란 모양, 쭈그란 모양으로 나타나는 대립 유전자였습니다. 역시나 동그라미고요. 3번. 과정 3번에서 바둑알을 하나씩 꺼내는 것,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요, 생식세포가 분열되는 감수 분열이겠죠. 그래서 체세포 분열이 아닌 감수 분열이다 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4번 볼까요? 자손의 표현형의 분리비는 둥근 완두 대 주름진 완두가 몇 대 몇인가 봤더니요. 둥근 완두 대 주름진 완두는 1대1이 아니라 3대1이었습니다. 역시나 틀렸죠. 자, 다음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탐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부터 볼게요. 자, 1번. 하나의 형질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성된다. 그렇죠. 형질은 한 쌍. 이거 하나 이루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네, 맞습니다. 2번 볼까요? 한 쌍의 대립 유전자는 지금과 같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거다. 네, 우리 여기서 하나 가져왔으니까 하나씩 물려받은 거라 맞습니다. 세 번째, 쌍을 이룬 대립 유전자가 다른 경우 우성 현질만 표현되고 열성 현질은 표현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 다른 유전자형이 만났을 때 이 대문자 R이 가리키는 동그란 게 표현역으로 나타났기 때문에요. 역시 우성 현질만 표현된다. 맞았습니다. 자, 4번. 쌍을 이룬 대립 유전자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분리되어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간다. 즉 분리의 법칙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았고요. 5번. 두 가지 이상의 형질이 동시에 유전될 때 각각의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는 독립적으로 유전된다 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거 두 가지 이상의 형질이 아니라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유전자형이 두 가지일 때 독립의 법칙은 맞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은 두 개의 유전자형이 아니라 하나의 대립 유전자형이기 때문에 5번은 틀렸습니다.